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아부다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그것도 한 나라의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미국 무기라면 사족을 못 쓰던 중동의 왕실들이 수조 원의 백지 수표를 들고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달려오고 있는 이유? 한국이 미루면 중동은 끝장이다. 도대체 우리 한국인들이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 방산의 우리 엔지니어들을 뜨겁게 응원 부탁드려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공급을 미루면 중동은 끝장입니다. 2026년 아부다비 UAE 국방부 미디어센터에 전 세계 기자 4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나흘째였어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한 뒤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됐거든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보복 미사일이 걸프만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사우디리야드에 폭발이 일어났고 쿠웨이트 공항 인근에서 연기가 치솟았어요.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는 공습경보가 울렸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조선 통행이 제로로 떨어졌고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저는 알렉스 톰슨입니다. BBC 월드 소속 중동 특파원이에요. 15년째 이 지역의 분쟁을 취재하고 있죠. 나흘 전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넘어왔습니다. UAE 국방부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방공 작전 성과 브리핑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브리핑룸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CNN 특파원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패트리어트 홍보 브리핑 아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무기의 활약상을 자랑하는 자리일 거라고요. UAE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어요. 나흘간 우리 영공으로 날아온 위협을 공유하겠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순항미사일 8기, 드론 689기.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무거웠거든요. 요격 결과입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격추. 순항미사일 전량 격추. 드론 689기 중 645기 격추. 종합 요격률 92% 이상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패트리어트와 4대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변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어요. 스크린에 낯선 이름이 떴습니다. 천궁.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이번 방어 작전의 핵심 체계 중 하나는 한국산 천궁입니다. 알-다프라 기지에 배치된 2개 포대가 약 60여 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명중률은 96%로 집계됐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국이요? 삼성과 현대로 유명한 그 나라의 미사일이 중동 하늘을 지켰다는 겁니까? CNN 특파원이 급히 손을 들었어요. 96%면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수치 아닙니까? 대변인이 직접적인 비교는 피했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천궁 체계는 우리 다층 방공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동시 교전 능력이 이번 방어전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AFP 기자가 이어서 물었어요. 현재 요격미사일 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변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모율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한국 정부에 포대 조기 납품을 요청했으나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요격미사일 우선 긴급 공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한국에 긴급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 나오면서 복도가 북적였습니다. 저는 한쪽 벽에 기대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는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알자지라 군사 전문 기자 하산 알카심이었어요. 중동 방산 취재로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자였죠. 톰슨 충격받았어? 솔직히 좀 그래. 한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 하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2년 전부터 취재했어. 사우디가 천궁 계약을 맺었을 때 기사를 썼는데 반응이 없었지. 서구 언론은 관심도 안 가졌어. 수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UAE 4조 1천억 원, 사우디 4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중동 3국에서만 12조 원이 넘어. 이 정도면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이야. 저는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12조 원이라니요. 그런데 왜 한국이야?
미국 무기가 있는데. 하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카슈크지 사건 이후 미국이 사우디한테 뭘 했는지 알잖아. 공격 무기 수출 중단, 인권 조건, 의회 승인 지연. 이란 드론이 유전을 폭격했을 때도 미국은 늑장을 부렸어.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못 믿는 처지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수급이 막혔어.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안 걸어.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줘. 그리고 나흘 전에 96%를 증명했지.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이 도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15년간 중동을 취재하면서 한국을 핵심 변수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 세 축이 전부라고 확신했거든요. 그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르포를 쓰겠습니다. 중동 방공의 숨은 축을 세상이 모르고 있어요. 편집장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한국? 기사가 되겠어? 시청자들이 관심이나 있을까? 반드시 되는 기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브리핑 숫자만으로는 르포가 안 됐거든요.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실제로 천궁을 운용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취재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요격음이 울렸어요. 미사일이 또 하나의 공격을 막아내는 소리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호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취재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편집장에게 한국 방산 특집을 제안했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근거를 가져와. 브리핑 숫자만으로는 기사 못 내보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파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중동을 취재하면서 한국 무기를 심층 보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먼저 수출 실적부터 확인했습니다. 2020년 이전 자료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연간 수출액이 30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아시아 쪽 소규모 거래가 전부였습니다. 역시 그렇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방산은 원래 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부터 그래프가 미친 듯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터졌더군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단일 국가 계약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2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주액 기준 세계 5위까지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도 찾아봤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방산 빅사의 합산 무기 매출이 1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더군요. 한화그룹 혼자 42%가 뛰면서 세계 21위 방산기업에 올랐어요. 국가별 무기 매출 순위에서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10위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한국 언론이 쓴 기사가 아니었어요. 스웨덴의 국제연구소가 발표한 객관적 데이터였습니다. BBC 기자로서 교차 검증은 기본이죠. 서구 업계의 반응을 확인해봤어요. 디펜스 뉴스에 실린 레이시온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중동 진출이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만 활동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쪽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더군요. 한국이 중동까지 넘보는 건 예상 밖이라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뉘앙스였어요.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과장된 거라면 미국 방산 공룡들이 이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실체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노트북을 잠시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시내에 군용 차량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슈퍼카가 달리던 도로였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가격과 속도만으로 이 시장을 뚫은 건지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이유가 있는 건지. 기사를 쓰려면 그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동료 특파원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CNN 제이크 밀러가 아까 로비에서 한 말이요. 한국 무기? BBC가 그걸 다뤄? 시청자들이 채널 돌리겠는데. 프랑스 르몽드의 소피 디퐁도 비슷했어요. 프랑스 라팔이나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한국 무기가 낫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을 띄워주는 거 아닐까? 서구 기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며칠 전까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브리핑에서 본 UAE 대변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천궁을 언급할 때의 그 진지한 눈빛.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며 한국에 긴급 공수를 요청했다는 그 말.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사일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하산에게 전화해서 더 깊은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결정적 계기가 뭐야? 복합적이지. 하지만 가장 큰 건 신뢰의 문제야. 미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 무기 수출을 막아. 의회가 안 된다고 하면 끝이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 자체가 멈췄고, 이스라엘 무기는 중동 국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워. 한국은 조건이 깨끗해. 정치적 꼬리표가 없어.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줘. 중동 입장에서는 이만큼 믿을 만한 나라가 또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건재한데 중동이 진짜로 한국을 택할까요? 패트리어트는 수십 년간 중동 방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걸 버리고 한국 무기로 갈아탄다는 게 현실적인 일인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산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미국이 아무리 정치적이어도 패트리어트는 검증된 무기잖아. 중동이 감히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 일이야? 하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19년 9월 14일을 기억해?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드론 17대한테 폭격당한 사건. 물론 기억했어요. 세계 석유 공급의 5%가 한순간에 증발했던 대형 사건이었죠. 그때 아람코 인근에 패트리어트가 배치돼 있었어. 그런데 단 한 대도 못 잡았어. 드론이 저고도로 날아오니까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거든. 세계 최강이라는 방공 시스템이 구경만 한 거야. 사우디 왕세자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연간 수백억 달러를 방위비에 쓰는데 정유시설 하나를 못 지킨다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때부터 사우디가 미국 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다른 나라 무기도 있잖아. 프랑스,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기를 사우디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지. 프랑스와 독일은 납기가 너무 느려. 그래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인 거야. 하산이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더 얹었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에 진짜 특이한 점이 있어. 보통 다른 나라는 국영기업이 무기를 만들어. 러시아의 로스텍, 프랑스의 탈레스, 이스라엘의 라파엘. 전부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지. 한국은 달라. 민간 대기업들이 방산을 이끌어. 삼성에서 갈라져 나온 한화가 미사일을 만들고 현대차 계열의 현대로템이 전차를 만들어. LG에서 나온 LI진엑스원이 유도무기를 만들고. 반도체 만들던 기술력이 미사일 부품에 들어가고 자동차 생산 라인의 효율이 무기 공장에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빠르고 싸고 정밀한 거야. 정확해. 민간에서 단련된 효율과 속도가 방산에 그대로 흘러들어간 거지. 록히드 마틴은 오직 무기만 만드는 회사야. 하나는 태양광도 만들고 호텔도 운영하면서 동시에 자주포를 생산해. 이 구조가 한국 방산의 가격 경쟁력을 만든 비밀이야.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아래서 40년 넘게 무기를 개발한 나라야. 족쇄를 차고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린 거지. 2021년에 족쇄가 풀리자마자 폭발한 건 우연이 아니야. 억눌려 있던 기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야. 하산의 마지막 말이 강렬했어요. 전쟁통에 미사일 사러 줄을 서는 나라가 어디겠어.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한국이야. 생각해봐. 이게 보통 일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19년 아람코 사건에서 패트리어트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 민간 대기업들이 무기를 만드는 한국만의 독특한 구조. 40년간 족쇄를 차고도 포기하지 않았다가 폭발한 기술력.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동에서 통하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사 구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핵심 피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숫자와 배경은 확보했지만 현장에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천궁 콘솔 앞에 앉아 발사 버튼을 누른 사람의 증언. 이 무기를 만들어낸 한국 엔지니어의 이야기. 그래야 기사가 살아있는 기사가 되니까요. 데이터만으로는 BBC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사람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UAE 국방부 미디어팀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천궁 포대 운용 장교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대답은 검토하겠다였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또 요격음이 울렸어요. 이제는 그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키는 소리처럼요. 전쟁 열흘째 소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 발사대 상당수가 파괴되면서 공격 빈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UAE 국방부 미디어팀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천궁 포대를 운용한 장교와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사흘간 아무 답이 없었어요. 거절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오후 연락이 왔어요. 장소는 알-다프라 기지 인근의 군사 미디어 센터. 30분 인터뷰가 허가됐습니다. 단 기지 내부 촬영은 불가하고 기밀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군용 차량이 호텔 앞에서 저를 태웠어요. 사막을 40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군용 트럭과 장갑차가 오가는 게 보였어요. 도로 양쪽에 검은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사일 파편이 떨어진 흔적이었죠. 미디어 센터는 컨테이너를 이어붙인 임시 건물이었어요. 안에 들어서니 에어컨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UAE 공군 소령 유세프 알만수리. 천궁 포대에서 교전 통제를 담당한 장교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고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열흘간 거의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소령님, 개전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세프 소령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월 28일 밤이었어요. 레이더에 점이 하나 찍혔는데 순식간에 여러 개로 불어났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훈련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규모였어요.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궁 콘솔 화면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위협이 자동으로 분류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지더니 요격 순서가 스스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은 최종 발사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었어요. 패트리어트 포대도 같이 가동됐다고 들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나요? 유세프 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밀 경계선을 의식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비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할 수 있어요. 패트리어트는 발사대 방향을 먼저 돌려야 합니다. 천궁은 안 돌려요. 미사일이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올 때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어요. 콜드런칭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공중에 밀어올린 뒤 점화하는 방식이죠.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해서 포화 공격에 강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전쟁 중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지에 남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유세프 소령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딱딱했던 얼굴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교대로 24시간 지원 체제를 유지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업체 직원들은 어떻게 했나요? 개전 당일 철수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왜 남았을까요? 유세프 소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첫 교전이 끝나고 한국 엔지니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소령님, 저 고도에서 하나 놓쳤으니까 세팅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시간 좀 주세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팅을 보겠다고요? 네. 본사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요격 패턴을 보정했어요. 다음 공격 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세프 소령의 눈이 붉어졌어요. 20년 군 생활하면서 여러 나라 업체를 겪어봤습니다. 무기 팔고 나면 끝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이메일 보내고 몇 주를 기다려야 하죠. 한국은 달랐어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군용 차량에 다시 올라탔어요. 사막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모래 위로 길게 퍼지고 있었어요. 유세프 소령의 증언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보다 강한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96%라는 수치를 말할 때의 자부심과 한국 기술자를 언급할 때의 감정. 20년 군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아직 퍼즐의 반쪽만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UAE 군인의 증언은 확보했지만 한국 측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천궁을 만든 사람들,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은 그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한국 기술자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UAE 현지 사무소에 연락했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전쟁 중이라 보안이 극도로 강화된 상태였거든요. 사흘간 기다렸습니다. 매일 사무소에 전화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전환점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알자지라의 하산이 도움을 준 거예요. 내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한국 방산 관계자가 있어. 현장 기술 지원팀 책임자야. 직접 소개해줄 순 없지만 내가 BBC 기자라면 본사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가 요즘 방산 홍보에 적극적이거든. 하산의 조언대로 BBC 서울 지국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본사 홍보팀에 정식 취재 요청서를 보냈어요. BBC 명함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틀 만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적 세부사항은 질문하지 않을 것. 인터뷰 내용은 사전 검토를 거칠 것. 촬영은 불가하고 녹음만 허용. 장소는 아부다비 시내의 한 비즈니스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기지에서 교대 근무를 마친 뒤 시간을 낸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작업복에 모래먼지가 잔뜩 묻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피로가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김 팀장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천궁 현장 기술 지원팀 책임자였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고 하니까 본사에서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건 하나예요. 왜 안 떠나셨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업체 직원들은 다 철수했는데요. 김 팀장이 한참 동안 테이블 위 물컵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영국 사람들한테 한국은 삼성 아니면 BTS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한국은 좀 다른 의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간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게 빼앗겼죠.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독립했는데 5년 만에 전쟁이 터졌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 군인들은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었습니다. 미군이 주는 걸 받아서 쓸 수밖에 없었죠. 그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아세요? 1953년에 멈추기만 한 거예요. 70년 넘게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북한 미사일이 우리를 겨누고 있어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1971년에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빼겠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부터 자주국방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를 미국 허락 없이 못 늘리는 나라였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처음에는 180km까지만 허용됐습니다. 이후에 300, 800으로 올라갔지만 근본적인 족쇄는 40년 넘게 남아 있었어요. 2021년에야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기술은 이미 있었어요. 족쇄만 풀리면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 수출이 폭발한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전쟁터에서 안 떠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 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미사일은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만든 거예요. 침략당하고 분단되고 동맹국한테 허락을 구해야 했던 나라가 이를 악물고 만든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지금 이 도시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600만 명이 잠든 사이에 천궁이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살아남으려고 만든 무기. 그 한마디가 모든 퍼즐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만들었어요. 패트리어트보다 싼 이유도, 독일보다 빠른 이유도, 전쟁터에서 기술자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김 팀장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저 이제 기지로 복귀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뭐가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조심하세요.
문 앞에서 김 팀장이 돌아봤습니다. 톰슨 기자님, 이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 한번 오세요.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70년이 어떻게 미사일이 됐는지.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김 팀장은 다시 사마귀 기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곳으로요. 저는 한참 동안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녹음기를 되감아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민족.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족쇄가 풀리자마자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들. BBC 편집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건 됩니다. 반드시 기사가 됩니다. 전쟁 끝나면 한국에 가야 해요. 대전이라는 곳에 가서 70년이 어떻게 미사일이 됐는지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이번엔 편집장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전쟁터에서 도망 안 갔다고? 그건 기사가 되겠네. 전쟁 13일째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이틀 연속 멈췄어요. 미국의 폭격이 이란 발사대 대부분을 파괴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돌았습니다. 호텔 분위기가 눈에 띄게 풀어졌어요. 투숙객 몇몇은 수영장까지 나왔고 레스토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는 낙관론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도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3월 13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하상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기사 구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죠. 창밖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1초 뒤 굉음이 왔어요. 평소의 요격음과는 달랐습니다. 소리가 두 겹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터진 요격 폭발음 하나, 그리고 낮은 곳에서 울린 충격파 하나. 뭔가가 지상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접시가 깨지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산이 저를 테이블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엎드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상황이 정리됐을 때 호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알려줬어요. 두바이 마리나 쪽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알바샤 지역에도 잔해가 흩어졌고요. TV를 켜니 속보가 흐르고 있었어요. 민간인 1명 사망, 다수 부상. 두바이 국제공항 활주로에도 파편이 떨어져 운항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요격에 실패한 겁니다. 천군과 패트리어트와 에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는데 뚫렸어요. 밤새 뉴스를 뒤졌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무기를 꺼내든 거였어요. 세질이라는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기존 이란 미사일은 액체 연료 방식이라 발사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연료 주입 중에 위성이나 정찰기가 포착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었죠. 세질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고체 연료라 발사 준비가 몇 분이면 끝났어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갑자기 솟구치기 때문에 사전 포착이 극도로 어려웠죠. 비행 속도도 빨라서 방어 측의 요격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란이 열흘간 조용했던 진짜 이유를 알겠더군요. 미사일이 바닥나서 쉰 게 아니라 세질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제이크와 소피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다 흥분해 있었어요. 봤지? 결국 뚫렸잖아. 제이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완벽하다더니 민간인이 죽었어. 만약 패트리어트를 더 배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소피도 거들었어요. 고체 연료 미사일 상대로는 한국 기술이 아직 한계가 있는 거 아냐? 실전 경험 부족이 드러난 거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근거가 약했어요. 실제로 뚫렸고 실제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저도 흔들렸습니다. 혹시 유세프 소령과 김 팀장의 이야기에 감정이 끌려서 냉정한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닌가. 기자는 팩트로 승부해야 하는데 저는 사람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버렸으니까요. 오후에 하산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산은 중동 군사 쪽 소스가 넓었거든요. 세질 요격 실패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 하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과장된 면이 있어. 어제 이란이 쏜 건 세질 4발이야. 그중 3발은 요격에 성공했어. 뚫린 건 1발이야. 하지만 그 1발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 맞아. 뼈아픈 사실이지. 하지만 비행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새 미사일을 처음 상대한 거야. 4발 중 3발을 잡은 건 어떤 방공 체계로든 쉬운 일이 아니야. 패트리어트도 같은 문제를 겪었을까? 하산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세질의 비행 프로파일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어. 이건 특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방공 체계의 공통 과제야.
그리고 하산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내 소스에 따르면 한국 기술팀이 어젯밤 기지에서 새질의 비행 데이터를 수집했대. 궤적, 속도 변화, 고도 패턴을 전부 기록해서 서울 본사와 분석 중이라고 해. 48시간 안에 요격 패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더군. 48시간? 미국 업체라면? 본사 보고 승인 절차, 계약 검토까지 최소 몇 주는 걸리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크와 소피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뚫린 건 사실이고 사람이 죽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완벽한 무기는 세상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도 걸프전에서 수차례 실패했어요. 아이언돔도 가자에서 뚫린 적이 있죠. 중요한 건 실패 후 얼마나 빨리 보완하느냐 아닐까요? 그날 밤 다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하 대피소로 내려가면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가능성을 믿어야 하는지, 냉정하게 한계를 보도해야 하는지. 대피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는데 밖에서 연달아 요격음이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번의 폭발음이 전부 높은 곳에서 터졌어요. 지상 충격은 없었습니다. 전부 공중에서 잡은 거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호텔 직원이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UAE 국방부 속보라고 했어요. 새질 미사일 추가 발사분 전량 요격 성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패치를 적용한 겁니다. 어젯밤 뚫린 구멍을 24시간 만에 메운 거예요. 대피소에서 올라오면서 제이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새질 추가분 전량 요격. 어제 실패를 하루 만에 보정했어. 답장이 한참 뒤에 왔어요. 대응 속도는 인정한다. 놀랍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서구 기자들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실패한 뒤 다시 일어나는 속도.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이 간헐적으로 운항을 재개한 틈을 타 저는 런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사이에 5kg는 빠진 것 같았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피부가 사막 모래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BBC 본사에 출근했어요. 편집장 데이비드 앤더슨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나? 한국 방산 특집 어디까지 왔어? 현장 취재 다 끝냈어요. UAE군 장교 인터뷰, 한국 엔지니어 인터뷰, 브리핑 자료까지. 르포 구성안 여기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구성안을 훑어봤어요.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알렉스, 솔직히 말할게. 편집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어. 어떤 의견인데요? 첫째, 한국 무기가 중동을 구했다는 톤이 너무 일방적이야. 패트리어트와 에로도 같이 가동됐잖아. 한국만 부각하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지. 둘째, BBC 시청자가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겠느냐는 문제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청률이 떨어지는 마당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대피소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시청률을 따지고 있었으니까요. 데이비드, 내가 직접 봤어요. 중동 3국 국방 수장들이 미국도 아닌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어. 전쟁터에서 미국 업체는 도망갔는데 한국 엔지니어는 남았고.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감정이 앞서고 있어, 알렉스. 일단 보류야. 다른 앵글이 나오면 다시 논의하자. 회의실을 나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보고 온 진실인데 서구의 프레임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며칠간 씁쓸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기사를 쓰면서도 머릿속에는 김 팀장의 얼굴이 맴돌았어요. 유세프 소령의 떨리는 손도 잊히지 않았고요. 그런데 4월 중순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먼저 터뜨렸어요. 걸프 국가들 한국산 저비용 방공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카타르가 청군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이란의 보복 공격 때 카타르의 세계 최대 LNG 플랜트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에너지 인프라를 지킬 방공망이 절실해진 거였어요. 그 대안으로 실전에서 검증된 천궁이 떠오른 겁니다. 이틀 뒤에는 쿠웨이트 소식이 나왔어요. 쿠웨이트가 대공 방어망 확충에 나섰는데 천궁이 유력 후보라는 보도였습니다. 이란 미사일의 공항 인근이 피격당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된 거였죠. 오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아르 항만에 드론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한 이후 방공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기존 계약 외에 추가 물량을 타진하고 있었고요.
중동 전체가 한국을 향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블룸버그의 표현을 빌리면 천궁이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3월 말 리야드에서 열린 WDS 2026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직접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방문한 거예요. 사우디 왕족이 특정 국가 부스를 찾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 부스를요. 사진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칼리드 왕자가 한국 방산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 그 한 장의 사진이 수천 마디 말보다 강했습니다. 로이터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 방산 중동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쓰려던 기사를 로이터가 먼저 낸 겁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이터가 먼저 쳤어. 블룸버그도 이미 시리즈를 내고 있고. 우리만 빠져 있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가. 현장 르포를 가져와. 내가 취재한 엔지니어 이야기 그거 살려. 기한은 3주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전에 가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 가능할까요?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어요. 환영합니다. 본사에 말해두겠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일은 결과였거든요. 원인을 보려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가 줄 서는 미사일을 만들게 됐는지,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김 팀장이 말했죠. 대전에 가면 이해될 거라고. 70년이 어떻게 미사일이 됐는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중동의 건조한 사막 바람에 한 달 넘게 시달린 몸에 봄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한 달 전 미사일이 떨어지던 아부다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하지만 김 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북한 미사일이 겨누고 있다고 했었죠.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70년간의 긴장이 숨어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취재지는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이었어요. 김 팀장이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출발점을 보려면 거기부터 가세요라고 했거든요. 기념관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로비 한가운데 6.25 전쟁 당시 사진이 대형 패널로 걸려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시가지, 피난민 행렬, 얼어붙은 장진호에서 행군하는 병사들. 1950년의 서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건물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도로는 진흙탕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 병력은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절반도 안 됐어요. 소총도 일본에서 넘어온 구식이거나 미군 원조품이 전부였죠. 전시실 한쪽에 녹슨 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에밀 게런드 소총이었습니다. 미군이 쓰다가 넘겨준 거였죠. 이게 70년 전 한국군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녹슨 소총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중동 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을 96% 요격한 나라의 시작점이 이거였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넘어가니 1970년대 자주국방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어요. 닉슨 독트린 이후 한국이 독자 무기 개발에 나선 과정이었습니다. 벽면에 당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미군 일부 철수 결정 소식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내용이었죠. 가이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1971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됐어요. 1973년에는 6개월 만에 무기 8종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번개 사업이라고 불렸어요. 6개월에 8종이요? 가능한 일이었나요? 외국 무기를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한 다음 똑같이 만든 거예요. 역설계라고 합니다. 처음엔 조잡했어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했죠. 녹슨 소총에서 역설계까지. 절박함이 기술의 씨앗이 된 거였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부다비 대피소에서 김 팀장이 했던 말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살아남으려고 만든 무기라는 말의 의미를요. 다음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KTX로 1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거쳤어요. BBC 기자증과 사전 승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안 절차가 공항 수준으로 까다로웠지만 체계적이었어요. 연구소 국제협력실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안내해줬습니다. 먼저 복도를 지나갔는데 벽면에 한국방산 개발 역사가 연대기로 걸려 있었어요. 1973년 번개사업, 1978년 첫 미사일 개발, 1990년대 천궁 연구 시작, 2011년 천궁 시험 발사 성공, 2017년 실전 배치. 한 줄 한 줄이 수십 년의 땀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은 예상 밖이었어요. 현직 연구원이 아니라 80대 은퇴 원로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에서 특별히 섭외해준 분이었죠.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냥 초기 연구원이라고만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흰머리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어요. 1970년대 번개 사업에 직접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가 없죠. 1973년이었어요. 6개월 안에 결과를 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져온 무기를 밤새 분해했어요. 나사 하나, 스프링 하나까지 전부 도면으로 그렸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면 끝이니까요.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만들어야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50년 전의 절박함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든 건 뭐였나요? 소총 부품이었어요. 외국제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3번 쏘면 걸렸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밤을 새웠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10번을 쏴도 안 걸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때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연구소에서 세계가 사려고 줄 서는 미사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노인의 눈이 붉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중동에서 우리 미사일이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50년 전에 나사 하나 제대로 못 깎아서 밤을 새우던 사람이 이제 그 기술이 다른 나라 국민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저는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런던의 편집장이 시청률을 걱정하던 게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오면서 담당자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DMZ를 보고 싶다고요. 다음날 파주 임진각에 섰습니다. 철책 너머로 북쪽 땅이 보였어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이드 없이 혼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철책에 녹슨 경고판이 걸려 있었어요. 지뢰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차로 1시간이었어요. 1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지뢰밭이 있는 나라. 70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한국이 미친 듯이 무기를 만드는지. 왜 가격을 3분의 1로 낮추면서도 성능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엔지니어가 미사일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는지. 이 사람들에게 무기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녹슨 소총에서 시작해서 50년 만에 세계가 줄 서는 미사일을 만들어낸 나라. 허허벌판에서 밤을 새우며 나사를 깎던 연구원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술이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철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이 풍경을 어떻게 담아야 BBC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중동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봤습니다. 대전에서는 한국의 정신을 봤고요. 이제 DMZ에서 한국의 현실을 보고 있었어요.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였습니다. 70년 전의 폐허와 오늘의 미사일 사이에는 절박함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 다리를 놓은 건 나사 하나를 깎으며 밤을 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장면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아부다비 대피소에서 떨리던 유세프 소령의 손. 사막으로 출근하던 김 팀장의 뒷모습. 전쟁기념관에 놓인 녹슨 소총. 나사 하나 깎으며 밤을 새웠다던 80대 노인의 붉어진 눈. DMZ 철책 너머로 보이던 텅 빈 벌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을 취재하는 동안에도 이란 미사일은 계속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유가는 $100를 오르내렸죠. 중동의 밤하늘에서는 매일 요격 섬광이 터지고 있었어요. BBC에 출근하자마자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사흘간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샌드위치로 때웠죠. 기사의 첫 문장을 수십 번 고쳤습니다. 숫자로 시작할까 장면으로 시작할까. 결국 아부다비 브리핑룸에서 천궁이라는 이름이 처음 스크린에 뜬 순간을 첫 장면으로 잡았어요. 그 순간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40명의 기자가 동시에 멈칫한 바로 그 순간. 한국이라는 이름이 중동 전쟁의 한가운데서 호명된 순간이요. 그 장면이 이 기사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중간에 들어와서 초고를 읽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DMZ 장면을 앞으로 끌어와.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더 보여야 해.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게. 수정에 들어갔어요. DMZ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철책 너머에 안개 낀 벌판과 지뢰 위험 경고판. 서울 시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나란히 배치하니 대비가 강렬했어요. 한쪽에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번화한 도심. 1시간 거리에는 지뢰밭. 이 모순이 한국 방산의 원동력이라는 걸 기사 전면에 깔았습니다. 기사를 다듬는 사이에도 전장의 소식은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이란이 고체 연료 미사일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후티 반군까지 참전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됐고요.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천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기사를 다듬는 동안에도 아부다비 하늘 어딘가에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사 마감 전날 밤 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답장이 새벽에 왔어요. 시차를 계산해보니 아부다비 시간으로 한밤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있어요. 오늘도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 2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2줄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런던의 따뜻한 편집실에서 기사를 다듬고 있었어요. 김 팀장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사막에서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상을 받고 승진을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카메라 앞이 아니라 레이더 화면 앞에서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총 한 자루 변변이 없었고 동맹국이 쥐어주는 무기로 겨우 버텼다. 35년간 이름을 빼앗기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으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으니까. 50년 전 허허벌판에서 나사를 깎던 연구원의 손끝은 세 개가 줄 서서 사려는 미사일이 됐다. 그 미사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동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오늘 밤도 한국 엔지니어는 아부다비 사마귀 콘솔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처음에 웃었다. 한국이 중동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 작은 나라가 만든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절박함이 빚어낸 생존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 기술은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는다. 기사를 제출하고 편집실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템스강 위로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밤을 새우고 있다는 걸요. 아부다비의 사막 위에서 레이더를 감시하고, 구미의 공장 라인에서 미사일을 조립하고, 대전의 연구소에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열었어요. 김 팀장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제가 취재한 모든 것의 요약이었어요. 숫자도 분석도 인터뷰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민족이 만든 무기가 다른 나라의 국민을 살리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기술자가 남의 나라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밤은 깊어가고 있지만 중동의 하늘에는 천궁이 깨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 전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유,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